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만큼 오늘도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칼바람까지 아침에 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춥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추위, 강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이른바 소신파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 백서의 집필자를 경선 상대로 붙이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국을 반대했던 자, 조국을 수호하려는 자의 대결 양상으로 민주당의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뜨거워진 핫플레이스가 된 민주당 경선 지역, 금태섭 의원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도 속내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21일 검사장 회의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은 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오늘 취재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총선 58일 앞두고 정권 심판 합심, 선거판에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출범을 한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미래통합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동시에 우려와 비판을 쓰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미래와 통합, 대한민국이 갈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행사에 불참했고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칫날에 유승민 의원이 칩거에 들어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총선 알림에서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던 것과 관련해서 임미리 교수 당사자도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대리 사과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현역 의원들은 불필요한 논란 키우지 말고 빨리 사과해달라라는 기류가 강한데 당 지도부에서는 뭐하러 또 사과하느냐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해찬 대표에 의해서 고발당했었던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오늘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셔오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를 띄운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승객 9명, 승무원 5명 한국인이 탑승해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이송하겠다, 일본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사실상 배 위에 떠있는 감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그곳에서 구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부동산 추경 당정 엇박자, 총선에 휘둘리는 경제, 한국일보가 총선판은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쓰고 있는데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의 엇박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주목한 것은 예컨대 추경과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무슨 추경이냐라는 반응 보였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경제 침체 막기 위해서 모든 정책 강구해야 된다. 추경 편성하겠다라고 영남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용 경제 공약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한국일보의 따끔한 지적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긴 했는데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하의 추운 강추위, 이 강추위를 뚫고 오늘 등판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전담반, 전직 검찰 출신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여의도 판에 거의 제갈공명 윤선생, 윤태곤 실장님 모셨습니다. 고시 3관왕 천재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 짝꿍
도시구쇼의 독소리 나는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혜영 교수님과 촌철살인 칼럼니스트 기생충 박사님, 제가 삼고초려 영입한 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과연 이분들의 입에서 어떤 돌직구가 나올지 정말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항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빼고 검사장들 다 모여 예고한 날이 2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 항전을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참에 이 회의 다 공개해라 라는 검사들의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뿔난 이유는 잠시 후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침묵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임미리 교수 사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번 일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칩거. 침묵에 이어서 칩거. 유승민 의원이 칩거하고 있다. 잔칫날에 왜 빠졌을까? 그 칩거의 의미는 무엇일까? 잠시 후에 총선 알림판 오늘도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박을 하고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은 항전을 결심하고 있다. 오늘 검찰의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정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냐? 추 장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설치 등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미끄럼일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밝힌 건데, 기자의 어떤 예리한 질문.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1일 열리는 고검장 회의에서 할 말 다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21일 이게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 사이에 전면 충돌이 아예 공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항전을 다짐하고 있다는데 그 분위기 바로 살펴보시죠. 밀어붙이기용 명분 쌓기 아니냐? 검사들 반응이라는 거예요. 검사장 회의 이참에 공개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며칠 안 남았죠? 오늘 18일인가요?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안건.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 따로, 기소하는 검사 따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찰 내부에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나 거기 안 갑니다 라고 불참을 밝혔기 때문에 추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 검사장급 사이에 과연 어떤 불꽃 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가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 보시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내부 의견의 수렴 절차 마쳤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밀어붙이기용 명분 쌓기 아니냐. 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에 명을 따르라 뭐 이런 거겠죠. 당일 회의록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회의를 거의 뭐 생중계로 중계하자. 검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A 검사님, A 부장님, 우리 청에서는 아예 반대 의견을 올렸다. 검사장이 이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 부장검사들이 우리 검사장도 지금 못 믿어온 거예요. 추미애 법무장관 앞에서 우리 검사장 딴 말할 수 있다. 아예 이거 회의록 공개하라. 그리고요, 검사장 B 검사장, 법무부가 정략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문제가 뭔지 최대한 인식시켜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가 뭔지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회의를 참석해서 일선 의견을 가감없이 보태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회의록 작성 안 할 거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뭐 약간 국민학교, 초등학교 싸움도 아니고 회의록 안 만들 거야. 법무부는 또 여기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고승덕 의원님,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모여요. 검사들은 할 말을 하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전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기소하고 수사를 이제 분리하겠다 했는데 이게 새로운 그 검찰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가 아니고 세계 검찰의 역사를 새로 쓰는 아주 기상천외한 지금 발상이에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세계 검찰의 역사를 역사를 다시 지금 새로 쓰려고 하는 건데 원래 검사라고 하는 게 프로시큐터라고 해가지고 기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본연의 그걸 지금 망가뜨리면서 하는 이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평소 소신이라 그러면 취임사에서 밝히셨어야 돼요. 예. 이건 내가 정말 꼭 장관으로서 하고 싶다. 그런데 최광욱 비서관 사건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기소가 되니까 예. 열불 나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소위 네. 열불났다. 그러니까 이 과제는 뭐 형사정책연구원이라든가 어디서 1년 이상 연구해가지고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제 다들 열불나는 이유가 예. 추미애 장관이 구체적인 안도 없이 소집한다면 너네들이 안을 내라 지금 의견 내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공을 넘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석하는 분들이 정말 박수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검사의 직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지금 회의이기 때문에 예. 할 말은 가서 하겠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당한 검사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한평생 몸담았던 조직이 바로 검찰 조직, 검찰 출신이시니까 그 검찰이 재직했을 당시, 그러니까 초임 검사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전 기간 중에 법무장관이 검사장급 회의를 소집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강급시 장관이 한번 있었어요. 소집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때도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게 없을 때입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수사 안 했을 때나.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선 수사하면서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굉장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서 검찰과 장관이 굉장히 대립하는 형세를 취했지만 결국 나중에 뭐 송강수 전 총장하고 얘기하고 팔짱도 끼고 나오고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추미애 장관이 전에 뭐 야당이나 여당 의원 할 때 자기가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서 공소장 비공개랄지 예. 아니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장관을 취임한 다음에 이걸 좀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 이건 소신 있는 그런 본인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구나. 하는데 장관이 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현 정부에서 불리한 그런 공소장 비공개랄지 아니면 검찰의 어떤 수사에서 기소를 제지하려는 이런 식의 자체는 굉장히 본인은 아무리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임종석 전 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의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는 게 사실은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검사장들을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는다. 근데 법무부도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정말 수사기소를 심도 있게 이걸 의견을 교환하려고 하면 회의록 작성하면 되는 거죠. 회의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본 결과 수사와 기소 분리돼서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찬성이 이 정도 나왔고 아니면 여기서 반대 의견이 이 정도 나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향후에 좀 더 검토해보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 자체를 회의로 작성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검사 회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언론에 보면 장관이 어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 좀 아는데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추미애 그렇죠. 이슈가 그렇군요.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도 그때 경고성 말을 했잖아요.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또 뭐 본인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지난번에 이 청와대 선거 의혹과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담겨 있었던 공소장,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21일에 열릴 검사장급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한다라고 법무부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입장을 밝혀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 교수님, 공소장도 공개 안 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 안 하겠다. 네. 원래 이제 그 음모를 꾸밀 때는 원래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 뭔가 대단한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검사장 회의 모인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높은 보직을 맡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교수들 데려다가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로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당 앞에 기다리다가 만나는 교수들한테 부탁을 하면 웬만큼 또 들어줘요. 그렇군요. 면전에서는 거절을 못 하는 거죠. 한국인 특성상 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추미애 장관 많이 이제 비판하지만 면전에서 만나면 어머 장관님 이럴 거 아닙니까? 예, 면전에서는. 바로 그런 걸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불러서 예. 좋게 얘기하면 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거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인사를 해서 검찰 조직에 합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당히 절제된 삶을 사는 것으로 검찰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 갑자기 저녁 회식 술 약속을 요즘 잡고 있다라는 전언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갑자기 술 약속, 회식으로 민심 잡나라는 부분인데 참 흥미로워요. 중앙지검장이 금욕주의자냐 아니냐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라는 의문도 들긴 하는데 기사가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 있어서 관련돼 있게 소개해드립니다. 평소 술자리 참석 안 하는 걸로 유명하고 1인 1식 저녁주 잘 안 먹는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평소 주변에 자네 저녁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팀 검사들과 저녁을 하고 싶다. 후배 검사들과 소통하고 싶다. 라고 요즘 얘기하고 다닌다. 중앙지검 검사들은 지검장이 왜 그래? 갑자기 달라졌어. 라는 반응.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민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윤 선생님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저 자체는 저는 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골방에 처박혀서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관리자이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자리니까 평소에 뭐 혼밥 하는 사람도 그 부하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다른 이제 그 휘하의 검사들하고 밥을 많이 먹는 게 맞는데 예. 뭐 조직 민심 그런 차원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2번을 했지 않습니까? 검사장급 인사를 하고 중간간부급 인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럼 윤석열 총장이 포위당하는 거 아니냐. 포위. 근데 지금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포위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밑에 이제 수사 검사들 그리고 새롭게 인사가 들어와서 자기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한다. 포위당한 쪽은 이성윤이다. 그런 식의 정황이 보이니까 그걸 이제 어쨌든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다른 검사들, 수사 검사들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급들을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겠지만은 회식을 하면 당연하게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그 검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민심이라고 그래야 검심. 됩니까? 그게 이제 어쩐지 알아서 수렴을 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 되려면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죠. 그래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건 수렴이 될 텐데 저는 좀 약간 좀 이성윤 지검장 이 개인적인 뭐죠 1인 1식하고 원래 회식 잘 안 하고 술자리 약간 저도 좀 전 1인 1식을 하진 않습니다. 삼시세끼를 다 먹는데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회식 자리를 썩 즐기질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인간관계 하려면 술자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가잖아요. 예. 티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 편안하지만 어색하다. 제가 어색하면 앞에 사람도 같이 어색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편안해지지도 않고 그냥 제가 다시 판단한 건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하자. 예를 들어 그냥 갑자기 김진애 거 애기 사진 예뻐 보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뭐 이런 그냥 그럼 그때 쓱 사주는 그게 이제 제 스타일인데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이 회식을 하기로 한 것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또 주변에 다른 검사의 추천이었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해라 조언 이럴 때 조언 분위기가 어땠으면 이런 조언까지 했을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이게 소통의 자리가 되고 효과가 있을까는 저는 의문입니다만 차라리 이성윤 지검장이 진심으로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심으로 본인의 의지로 소통을 하고 싶다면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는 건 어떨까? 저는 또 이런 조언을 다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 들었는데 특히 이제 윤 선생님께서 윤태곤이래. 윤석열 총장을 포위시키려 했다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네. 포위됐다라는 이 날카로운 어떤 분석 상당히 흥미롭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갑자기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다룬 보도가 어제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부인 주가 조작 뉴스 띄우기 나선 친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있죠. 어제 갑자기 이런 뉴스를 보도한 거예요. 2010-201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가담했다. 경찰이 내사를 벌여서 현금 10억 투자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이 수사 첩보 보고서를 토대로 정식 내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한 매체의 보도 후에 경찰이 내사까지 했다니까. 친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윤석열 부인 주가 조작 관련 글 수십 개가 갑자기 게재가 됐고요. 윤석열 부인 실시간 검색 클릭이라는 지시 아닌 지시의 문장도 있었고 그림 파일을 만들어 돌리는 이른바 검색어 띄우기 활동까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인은 인터넷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로 등극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경찰 측 공식 입장. 다른 사람에 대한 내사는 있었지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내사 대상도 아니었고 별다른 조사도 안 했다라고 경찰청이 해당 보도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면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됐다는 풍문이 있어서 경찰이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경찰 측 입장은 정식 내사를 한 적은 없다. 그럼 뭔가 첩보 같은 게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때 청문회 자리에서 이 부분이 약간 다뤄졌었어요. 이미 청문회 때 나왔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 김모 씨가 상당한 재력가 출신이고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나한테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약간 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 이런 거 아니야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이 이제 강력하게 방어하고 또 이제 진보 언론들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그랬던 게 좀 뒤집어진 거.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요. 뉴스타파가 그때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가까운 당시에 윤대진 그 검찰국장의 형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로 있을 적에 조금 편의를 봐준 게 있다. 원래 그 의혹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판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사실상 좀 시인을 했어요. 그때는 항의가 쏟아져가지고 후원, 회원 탈퇴가 이제 몇만 명이 벌어지고 금태섭 의원이 당시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총장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금태섭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이 이번에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또 막 박수를 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태세 전환이라는 건데 진중권 전 교수 등등은 과연 이른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번에 한겨레, 이번엔 뉴스타파가 윤석열 묻어버리려다가 실패한 듯하다라고 진 교수가 개인적으로 견해를 냈어요. 정말 우스운 건 윤석열이 이분과 결혼한 게 2012년인데 그 전에 일로 엮으려 한들 엮이겠냐 라고 하면서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서 아무도 먹지 않아서 물린 음식이다. 그걸 재활용하더니 이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아까 제가 이제 언급이 됐었다는 게 저희 이야기에 그렇군요. 비슷한 이야기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아 물린 음식 먹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라고 했고 또 요즘 양심선언으로 유명해진 공경희의 변호사 민변소속 모함과 협잡과 음모와 위선과 거짓이 난무한다.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모함, 협잡, 음모, 위선, 거짓 5개가 들어갔군요. 난잡. 무시무시하고 난잡 6개 더럽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 근거 자료는 공작 정치를 위한 수사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찰 내사 자료다. 이 자료를 뉴스타파에 제보한 곳이 경찰이란다. 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수사를 해라.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주식에 일가견이 있는 두 분 모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고승덕 변호사님 두 분 모셨는데 두 분 중에서 김광선 변호사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주식에 일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 경찰이 작성한 수사 첩보 보고서예요. 이건 경찰 내부의 공문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뉴스타파가 이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지금 사실 피의사실 공표랄지 인권에 관해서 엄청나게 현 정부랄지 여권에서 많이 비판을 검찰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뉴스타파가 입수했는지 이 경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많이 넘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이 원주에 있는 윤주천 별장에 갔다, 뭐 접대를 받았다, 그런 걸 띄웠는데, 그거 거의 막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아닌 것이 거의 밝혀지면서 오히려 어떤 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뭐 실시간 쭉 보는데, 윤석열 부인 주가 조작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나? 그럼 보면 제목 자체가 주가 조작 내사 이렇게 나와요. 주가 조작 내사. 그래서, 지금 주가 조작 내사를 하고 있나?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2013년도에 뭐 그런, 내사를 했는데 전혀 뭐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첩보 보고서가 있는데, 바로 경찰에서, 김건희 씨를 내사하는 것은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보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결국 호응을 묻어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이 사실은 시간이 오래 끌면서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랄지 아니면 그 주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상대방에 대한 공작 자체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형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얼른 이제 기사만 보면 주가 조작 사건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슈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이 됐는데 상장 가격이 3,000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이제 한 1년 이상 전에 1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주가가 이제 7,9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160%가 올라갔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2년 뒤에 2013년도에 어떤 사람이 경찰에다가 도이치 모터스가 그때 7,900원 된 게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고 첩보를 해준 겁니다. 예.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주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주가 조작하면은 10배를 튀기는 게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이면 3만 원 가야 되는데 이건 3배도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니까 정상적인 주가고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2,300억이 넘었는데 그 당시 적게 한다고 해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0억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합니까? 적어도 유통 물량의 20%, 그러니까 200억 정도는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주가 조작을 하려면 10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도 이건 잘못 첩보를 했다 해가지고 일단 주가 조작 여부를 수사한 결과 아닌 걸로 종결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김건희 씨는 그 결혼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김건희 그 당시 대표 그 연루 혐의는 그 조사할 필요도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건 그 자체가 엉터리다라고 하는 걸 좀 확실하게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관련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선대위원장의 사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선거를 이끈 선대위원장은 두 분, 이해찬 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두 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소했던 주체는 그 명의는 이해찬 대표였는데 다른 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총리만 사과를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총리가 결국 사과했던 내용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개인 차원의 좀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으로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지도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일부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 이른바 뒤끝 장렬이었다. 고소 취하했던 것. 그러면서 임 교수가 안철수 출신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다수의 최고위 참석자들은 이미 사과를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냐라고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요. 아니 공동선대위원장 투톱 2명 중 1명이 사과하면 그 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윤호중 사무총장은 추가로 공식 사과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해찬 대표 당 지도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에 사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과가 말끔하지 않은 데다가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그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도 집권여당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이 논란이 됐고 이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면서 임 교수는 안철수 쪽이래 라고 했던 이른바 뒤끝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자 심상정 대표가 비판을 한 건데요. 경향신문에 똑같이 칼럼을 쓰고 계시고 사실상 굉장히 날카로운 촌철살인 칼럼을 쓰고 있는 서민 교수님 입장에서 사실은 임미리 교수와 어떤 비슷한 상황이에요? 동지적인 관계죠. 동지적인 관계다. 임미리와 서민은 동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칼럼 쓸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고소당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과 자체도 조금 깔끔하지가 않은 게 일단 당사자가 사과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마인드가 약간 내가 사과하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과하는 쪽이 지는 거다. 예. 저도 아내랑 싸울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과 안 한다. 그러니까 왠지 지는 것 같아서 사과 안 하고 그럼 밥도 제일 못 얻어 먹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민께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게 임미리 교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좀 그것도 아쉽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어요? 예, 국민께 사과한다. 임미리 교수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시면 안 되고 당사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다짐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운동권 마인드의 전형적인 사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당 지도부가 사실은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더 회자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내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일단 저도 운동권 출신인데 제 사과 잘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문제는 항상 어디서나 생깁니다. 어느 당에서도 생기고 개인에서도 생기고 조직에서 생기는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보시죠. 칼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떴어요. 고발을 한 게 사실은 문제였죠. 고발을 했더라도 취하를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취하를 하면서 이상한 뒷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이라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취하를 하면서 사과를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걸 안 하고 또 왜 사과 안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또 계속 사과를 안 하는 프레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고발한 데서 첫 번째 문제, 취하를 제대로 못한 데서 두 번째 문제, 사과를 안 한 데서 세 번째, 사과가 늦어지는 데서 네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격이 들어가고 우리가 대신 고발을 해줄까?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그게 다섯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연쇄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고승덕 의원님도 당에 계셨지만 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대신 사과를 했는데 이른바 당의 핵심 축인 이 친문 지지자 분들께서 내가 대신 고발해 줄게 라면 실제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는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당에서 제지를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는 사과했지만 당신들이 좀 대신 고소해줘라는 것을 뭐 묵인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의 반응 돌아가는 게 그 일제 성노예 사건 있잖아요. 이른바 그 위안부 사건에 일본 정부 태도를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본 정부 사과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뭐 이상한 표현으로 하면서 그게 사과다 이렇게 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일본 정부는 사실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뭐 반한 데모대들이 막 다니면서 오히려 뭐 그 반한 감정을 부추기기도 하고 사실 이게 그 순리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도 모르게 이제 고발이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걸 제대로 못 챙겼지만, 이것은 국민들 보기에 감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을 했다. 우리는 그 쓴소리도 많이 듣고, 우리 당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 자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솔직하게 했으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되죠. 근데 자꾸 이제 꼼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과냐 아니냐,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그 말이 저는 사과로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예. 마음 아픈 게 누구 마음이 아프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남 최고 마음이 아픈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가지고는 계속 논란이 안 끊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당에서 나서가지고 그 문빠님들 제발 좀 가만히 계시고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친문 지지자. 네. 친문 지지자로 순화를 해줘서. 네, 죄송합니다. 친문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오늘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임미리 교수 사태로 곤혹을 겪고 있는데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이 한 반찬 가게 주인을 소위 저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찬 가게 주인은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떠세요? 무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무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오냥 울게 생겼어요, 진짜. 경기가 거지 같다라는 표현을 대통령에게 썼다라는 이유로 이른바 이 특정 지지자들이 이 반찬 가게에 대해서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경죄. 일부 강성친문 네티즌 상인 A씨가 나온 이 영상을 캡처 후 퍼나르며 공격 좌표를 설정했다. 가게, 반찬 가게의 상호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며 사실상의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거지 같다니. 어리석은 아줌씨가 마음이 고약하여 잃을 게 많아 보인다. 이 집은 평생 안 간다. 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상인 A씨의 반응도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4-5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밤 11시에도 전화가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코로나19 탓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다녀가신 후로 일주일간 손님이 더 떨어진 것 같다. 며칠 전부터는 재료값을 못 댈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 라고 상인 A씨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영 교수님.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 또 벌어졌네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새벽에 똑같은 일.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오고. 장기영 교수님도 한테도 전화 와요? 유튜브 댓글도 장난. 그게 다 그거예요. 돌직구쇼에서 왜 그런 말 하냐. 인 거예요. 좌표가 장기영 교수로 설정이 됐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예인들 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도 하고 많은 아픈 일들 있잖아요. 당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을 왜 폄훼하는 말을 하느냐. 저 경제 상황 안 좋다는 이야기 한마디 했다가 저분은 그냥 사실은 어쩌면 대통령을 존경하고 저분의 어떤 그걸 믿으니까 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얘기 하나만 하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경제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무언가 대통령이 해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어쩌면 선의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최근에 이런저런 그 소신 발언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이런 뭐 댓글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신상이 털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할 말을 못
못하게 위축하게 만드는 꼴이 돼요.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에 남채고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언론 탄압이나 표현의 자유에 억압해 싸워온 당인데 이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 똑같은 그 현상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게 정말 저는 그러니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다만 당신들의 진심이 정말 대통령을 지지하고 위하는 거라면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범접하고 싶지 않게 이렇게 오히려 제거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김관선 변호사님. 왜 저게 이렇게 이분들의 분노를 샀을까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 영상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뭐 김진희 간다에서 메인 뉴스에서 현장 다니면서 취재하잖아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상인들 많이 만났어요. 어떠냐라고 하면 더 리얼하고 절절한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경기가 거지 같다라는 표현이 과연 이 지지자들의 심경을 그렇게 거스를 정도의 대통령 앞에서 못할 소리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정도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지 같다는데요. 저 상인 뭘 잘못한 거죠?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일반 사람한테 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대통령한테 해야지 대통령이 그걸 귀담아 들어서 정말 민생이 어렵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저기를 간 이유가 뭐예요? 쇼를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가서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경청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 상인이 저런 말 하지 않고 꽃다발 미리 준비했다가 대통령 오니까 꽃다발 주면서 정치인이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느니 우리 정말 덕분에 편하게 먹고 산다. 이런 말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왜 경제가 이직이냐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다닙니다. 어디 우리 칼국수집 가도 얘기 듣고 자영업자 만나면 그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나가면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이제 청와대에 계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러 대통령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쓴소리 들으셨는데 좀 더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가 이제 촛불 거치면서 이제 촛불 정부 탄생을 했고 거기에 기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또 한 가지 약간의 좀 부정적인 측면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친문이라고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문바닥으로 다 저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 그런 사람들 사실은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떠한 대통령이 쓴 소리 자체를 이걸 무조건 공격하거나 하거나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안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게 아니고 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정권에서 이걸 고려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잘 정책을 펼 것인가 이렇게 할수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오히려 친문이고 문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저렇게 반대방향으로 가면 사실 저런 부분들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청와대나 민주당이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면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시로 반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좀 한번 저희도 듣고 싶어요. 이 대통령과 반찬가게 아가씨는 대통령과 반찬가게 사장님 이 두 분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 한번 해주십시오. 좀 어떠세요? 무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무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울게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윤태권 실장님도 저한테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두 분 장영수님이랑 약간 애교 섞인 좀 귀엽게도 들리기도 하는데 서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반찬가게 주인이 사장님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친문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은 하늘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일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편하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건 되게 비밀입니다. 비밀이군요.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은 늘 경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반짝하게 주인이 그 비밀을 밝힌 겁니다. 이거는 죄가 맞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영남 3기인 경제 안 좋다는 이야기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똑같은 비슷한 거 당했던 생각 나네요. 예.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또 우리는 괜찮은데 뭐 현역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비밀? 왜 비밀? 약간 죄송해요. 저도 얼버무리는 말을 했는데 경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요. 뭐 안철수 전 대표 예언이 아니라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마 대통령도 기분 좋게 새겨 들으셨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편한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자분들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날카로운 촌철살인에 또 서민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또 분석까지 곁들여서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에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선거가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도시구쇼 총선 알림판 오늘도 준비했는데 어떤 총선 알림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 도시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김진의 도시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부터 살펴봅니다. 바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 됐는데 그 자리에 조국 백서의 집필자 중 한 명인 김남국 변호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이제 금태섭, 김남국 경선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 안팎에서는 자객 공천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지역구의 조국 옹호자를 민주당의 자객 공천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김남국 변호사,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가 추가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당에서 추가 공천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신청을 한 건데 지역 주민들이 금 의원이 강서를 홀대했다고도 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도 하고 지난주 민주당원들이 금 의원의 공수처법 기권에 반발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김남국 변호사는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금태섭 대 김남국, 김남국 대 금태섭의 국면이 됐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요. 조국을 반대했던 자와 조국을 수호하는 자의 경선 대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 김남국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력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38살, 젊습니다. 저희 채널A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도 많이 나왔고요. 민변 출신, 참여연대 소속,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민 수사권 조정 TF위원, 조국 수호 집회 추진,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활동,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국 옹호자. 김남국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교사님은 은사님이다. 그리고 친하다. 조국의 색깔을 벗으면 교수님이 서운해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데 윤태권 실장님, 윤 선생님 선거판 잘 하시니까 전략가시니까 이 지역이 좀 흥미롭게 들어가요. 처음에는 정봉주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랑 경선 하나보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는 거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여기 경선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주목받는 게 정봉주 전 의원은 부적격이 됐고 금태섭 의원하고 이 지역에서 시의원 출신 등등해서 2명이 이제 또 도전자가 있어서 3명이 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추가 공모라는 거는 여기 현역 의원 1명밖에 안 나왔을 때는 되게 추가 공모를 많이 하는데 이미 경쟁자가 있는데 또 추가 공모를 했다. 그럼 이제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말씀대로 강서구의 사람들이 전부 다 금태섭 의원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하필 그 김남국 변호사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좀 보도라든지 이런 흐름이 좀 과장되는 게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예컨대 4년 전에 진방 논란 벌어지면서 유승민 쫓아내라고 했을 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사람들이 다 유승민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수의 그러면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못 전달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흥미로운 게 지난번이 아니죠. 지난 연말에
백봉신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는 제일 훌륭한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10명을 뽑는데 그중에 대상이 2명이 공동 대상이었는데 누구였냐면은 금태섭, 김세연이었어요. 그렇군요. 두 사람 다 이제 안에서 이제 바른 말 하는 걸로 인정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세연 의원은 결국 뒤에 한국당에서 공관위원으로 컴백시키면서 우리가 끌어안는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서 뭐가 된다. 제가 아는 일부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우리 되게 지금 설레고 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사태를 보고 있다. 설레면서 보고 있다. 네. 팝콘이랑 우리 뭐가 입장에서는 있나요? 뭐가 좋은 거냐. 네. 금태섭 의원의 향후 결말이 선거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요. 전망까지 지금 해주신 거예요. 당이 정봉주 의원이 부적격 판정됐는데 추가 공모까지 열어주면서 조국 백서 집필자 김남국 변호사의 경선 참여를 허용한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정봉주 전 의원과 이 김남국 변호사와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꽤 가깝다. 들어보시죠. 조범동 공소장이 날라왔기에 김남국 변호사에게 보냈죠. 바로 분석을 해라. 여보세요. 남국캠 그 살아있는 인공지능 AI 라이브. 정봉주 전 의원이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러났는데 그 다른 선택지가 혹시 김남국 변호사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그러니까 뭐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였고 지지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수호를 굉장히 남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원의 일한 존재가 너무 좀 우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 그러니까 뭐 친문 지지자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신 다른 많은 분도 있는데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경선에 내보내고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어 준다면은 이것도 너무 변호사에 대한 지나친 그러니까 이번 현 정부가 너무 변호사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으면서 좀 제가 김남국 변호사였으면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좀 한번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덜컥 또 하신 거 보면.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변호사 하시면서 그냥 좀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이런 거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김남국 변호사님.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 아니, 물론 뭐 이제 김남국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훌륭한 또 분이고 얼마든지 또 선거에 나갈 자유는 있지만, 과연 이 구도 혹시 자객공천이냐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부분 당에 계셨잖아요. 네. 경선은 엄정하게 뭐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 합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왜 자객공천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당심은 아마 김남국 변호사한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금태섭 의원을 떨어뜨리는 필승 카드라고 지금 꽂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하고 약간 불편한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관계죠. 불편한 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청문회 때 그 말한 것에 대한 사실 뒤끝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왠지 조국 아바타 같은 김남국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의 뒤끝이 약간 냄새가 나는 듯한 이 분위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뭐 조국 대전 아니냐 하는 거지만. 조국 대전. 네. 당장 이 지역구는 뭐 누구한테 갈 망정 선거 전체 구도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나 주는 게 민주당 선거 전략에도 유리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국 정국으로 다시 좀 발을 디디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과연 선거판에 장현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다시 불려서 소환되는 게 선거판에 도움이 될까 불리할까? 사실은 이 선거는 계산기거든요. 계산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계산서가 나오겠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친문 지지자들의 어떤 이런 열혈적인 이런 뭐 댓글이나 전화나 이런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는 그게 많이 보였습니다만 이번 결과가 보이지 않는 덩치가 더 큰 것인지 보이는 덩치가 더 큰 것인지 그리고 정말 당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가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가 이번에 계산서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계산서가 다소 좀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봉주 못 나오는데 김남국, 그리고 김남국 정봉주의 어떤 친분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서 뭐 조국 아바타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봉주 아바타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금태섭이 굳이 있는데 정봉주가 후보자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굳이 또 거의 같이 이렇게 친분이 있는 김남국 그 젊은 변호사를 물론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이 구도 자체가 여러 해석을 낳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물이 아니라 구도 저도 자체가. 지금 그 계산서의 결과를 조금 궁금해하면서 설레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지역 핫플레이스고 이번 선거판에서 또 다른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의외의 곳에서 지금 뜨거운 곳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양산인데 이 양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가 지금 있죠. 사저가 있죠. 여기에 김두관, 홍준표, 김두관, 뭐 양당의 거물급이 이 양산에서 전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도 이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될 줄 과연 예상했을까요? 벌써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진짜 양산으로 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김두관 대 홍준표, 홍준표 대 김두관. 짠! 양산 빅매치 신경전.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곳들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돌직구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양산, 여기서 사실은 이기는 사람은 한 석 이긴 것보다 사실은 한 3석 가져가는 효과예요. 양산에서 둘 중에 누가 이기든. 여기서 만약에 진다면 한 석 잃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4석 잃는 효과가 날 정도로 뜨거운 결기입니다. 먼저 쬐분, 김두관 의원이 먼저 쬐을 날렸어요. 대체 양산에 오기는 하는 거냐? 결정을 늦추는 건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고 SNS로 쬐을 날리자 홍준표 전 대표가 여기서 잽 한 방 맞았잖아요. 다시 좀 어퍼컷을 날렸어요. 좀 더 진득하게 기다려라.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 혼자서 선거운동하니까 한적한 거 좋지 않냐? 라고 일단 말싸움에서는 어느 한쪽 밀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김하선 변호사님. 이제 매기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효과요? 매기의 효과. 매기. 네. 사실 상대방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좀 잘할 것 같아도 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뭔가 적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마치 적이 없으면 허공에다 발질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적이 있으면 목표를 삼고 뭐 계획도 짜고 그런데 아직 지금 없잖아요. 선거 또 나가보셔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안 올 수도 있죠. 왜냐면 워낙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홍 전 대표를 보냈을 때 과연 김두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내보냈는데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하면 양산 저기가 PK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두관 의원은 이제 잽을 일단 날려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이제 대진표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지만 일단 뭐 둘 다 대권 주자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경남 도지사도 했고 또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이잖아요. 저기도 아마 이제 종로 못지않게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지역. 결전 지역이에요. 네,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윤 선생님, 이 낙동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낙동강이 굽이굽이 흐르면 양산이 딱 거기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김두관, 홍준표 이 자존심 대결뿐만이 아니라 이 양산이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양산은요,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은 사실은 부산에 더 가까워요. 예컨대 우리가 서울에 뭐 붙어 있는 일산 이렇게를 말할 때 경기도라기보다 수도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성격인 것이고 또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당은 또 되찾아와야 되고 또 현재 PK 민심이 여당 기준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벤지 매치다. 예, 되게 관심을 모으고 있고 선거 실무적으로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별로 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김두관 의원이 원래 양산 토박이에다가 양산에 오래 있는 사람이면은 나도 빨리 가가지고 저도 양산에 이제 뭘 하겠습니다인데 어차피 둘 다 여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딴 데서 날라온 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일주일 조금 빨리 가나 2주일 조금 빨리 가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어차피 양산을 선거라는 것은 바람으로 구도로 정치적 향방으로 오갈 거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연 이 양산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김두관, 홍준표, 김두관 둘 중에 누가 웃게 될지, 누가 승리하게 될지 끝까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림입니다. (3년) 만에 한자리, 분열은 과연 끝일까?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런데 잔칫날에 칩거에 들어갔어요. 일단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의 목표, 정권 심판의 고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시다. 황교안은 없고 미래통합당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로써 미래통합당, 새보수당 7명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113석을 보유한 야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잔칫날에 칩거에 사실상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칫날에 왜 빠졌을까? 사실은 유승민 의원 정도는 뭐 새보수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새보수당 7명까지 지금 다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3석인데 정작 또 간판격이 유승민 의원이 안 나왔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옴으로써 출범하는 기사에 바로 좀 재뿌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유승민 의원이 기대를 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 이걸 다 알았을 텐데 왜 안 나올까? 지난 9일 불출마 선언 합당 발표 후 두문 불출. 미래통합당 출범식도 결국 불참했어요. 지상욱 의원 측근 중 측근인데 우리와도 연락 안 된다. 모든 걸 내려놨으니 생각할 시간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는 기다릴 따름.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안 왔는지. 야권 관계자들 통합 과정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냐. 유승민 의원 측 관계자들 결국 우려대로 한국당 중심의 통합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요. 유승민 의원은 출범식 관련해서 주변에 내가 미래통합당 창당 행사 가서 웃고 있는 모습 보면 새보수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고승덕 의원님 방에 계셨었으니까 일단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니까 왜 칩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뭔가 섭섭한 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울 줄 않고 그냥 잠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사실 통합됐을 때 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이라든가 하다못해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 명분 자리를 하나 줘서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의외로 유승민 의원이 전혀 그런 걸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인지 아니면은 뭔가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대당 이렇게 결국은 합친 거지만 공심위를 보면 기존의 그 공심위에다가 한두 명 들어간들 어차피 뭐 대세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보면 당이 합쳐졌으면은 뭐 공식적인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테이블 밑에 지분이라든가 뭔가가 조금은 몇 개라도 좀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는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이제 명분은 충분히 이제 자기 그 명분대로 됐지만 의외로 실리가 없는 지금 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유승민 의원이 나는 실리를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좀 잘 이게 서로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는 좀 제의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본인이 수락하든 말든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모양새는 갖추자지 이분도 좀 어떤 그 조금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선생님.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직전에 마지막 꼭지를 따는 게 유승민 의원의 이 선언이었거든요. 예. 불출마 선언, 신설 합당, 그렇죠. 어떤 기득권도 원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 없었으면 이게 출범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개인적으로도 알고 좀 애정도 있어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집거 길게 하지 마라. 지금은 유승민이 왜 안 나왔지, 왜 안 보이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선거는 선거대로 돌아가고 뭐 종로에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하면은 관심이 없어져요. 유승민에게. 유승민이 있는 점, 그렇지. 유승민 왜 요새 안 보이지? 이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정치를 안 하실 분도 아니고 이번 불출마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속마음이 어쩔지언정 이 통합 자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홍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라든지 원래 구자유한국당 쪽에서 예우를 갖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유승민 의원도 뭔가를 롤을 맞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 만난다. 두 분이 황교안, 유승민 두 분이 만난다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당이 이제 한국당 중심으로 가냐. 왜냐면은 지금 와가지고 무슨 사무총장 바꾸고 이런 것도 이상하고 선대위 체제가 출범하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아마 뭐 좀 다른 보수당 계열도 조금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합류할 기회가 한번 있고 그 선대위에 합류하지 못하면은 다음엔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기회 한 번 정도 남았다. 과연 유승민 의원의 집거 언제까지 길어질 것인지, 왜 집거 중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직접 핫플 4인방 만나시죠. 어제 터널에서 정말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한의 일가족의 비극과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미 대선의 블룸버그 후보의 깜짝 놀랄 소식과 또 오랜만에 뵙네요. 엘튼 존까지 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낮 12시 23분경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2터널에서 차량 30대가 30여 대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43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데요. 공개된 CCTV 속 사고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질산 18,000여 리터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박았는데 이후 사고 현장을 발견한 SUV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뒤따라오던 25톤 탱크로리가 SUV 차량과 사고 현장을 덮치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터널 내부엔 스프링클러 등 방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엔 6cm가량 쌓인 눈으로 터널 안 도로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뒤따라오던 차들이 제대로 정차하지 못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끔찍한 사고인데 결국은 눈길인데 탱크로리 25톤 그리고 앞서가던 질산 18,000여 리터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 결국은 이 큰 차들이 제동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중간에 끼인 SUV 차량 운전자가 참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일찍 발견하고 비상등 껴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뒤에서 갑자기 탱크로리가 덮치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모르게 사망 원인이 좀 더 이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미끄러지고 이런 사고라면 당연히 운전자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폭설이었고 기온이 떨어져서 웬만하면 차들이 저렇게 막 다니면 길이 얼지는 않거든요. 차량이 열기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 순간은 약간 살얼음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일수록 제동거리도 제동거리지만 그 이후에 이제 파장들도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해가스가 가득 차 있는 탱크로리였다라는 거 너무나 많은 안 좋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큰 피해가 있었고 일단 인명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 누가 더 안타깝고 누가 덜 안타깝고가 아니라 지금 저 관련된 가족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코로나19가 중요하겠어요? 예. 정치권 싸움이 중요하겠어요? 저 가족들에게는. 그래서 좀 빨리 좀 위로가 좀 됐으면 하고 더 큰 피해 없이 수습이 좀 잘 되고 병원에서 잘 좀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4명이 숨졌고 43명이 부상인데 이 숨진 4명의 사고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고 43명의 부상도 좀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핫플 전해드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일가족 4명이 17일 만에 잇따라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후베이에 거주하던 영화 제작자 창카이 감독의 가족. 이들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카이 감독 가족은 지난달 24일 춘절을 하루 앞두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다음날 창카이 감독의 아버지가 먼저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상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의 간호를 받던 아버지가 사흘 만인 지난달 28일 숨지고 말았는데요. 아버지 사망 후 닷새 뒤엔 어머니 역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창카이 감독에게도 증상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 점점 병이 악화돼 결국 지난 14일 감독 역시 집에서 숨을 거두고 같은 날 오후 감독의 누나 또한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됩니다. 숨지기 전 창카이 감독은 울면서 애원을 해봐도 지위가 비천한 신세라 병원 침대는 우리와 거리가 멀었다라고 한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치료 한 번 못 받고 사망한 일가족의 비극이 우한의 현실을 말해준다며 애도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들에 중국 유학생에 대해 자율격리를 실시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대학들은 도저히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소연 중입니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 1,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격리를 위한 공간과 인력, 예산 모두 역부족이라는 거죠. 교육부는 학교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자율격리를 실시하라는 의견이지만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은 내가 감염병 환자냐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지자체 차원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소식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됐고요. 61세 한국인 여성이고요. 31번째 확진자는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해서 해외에 다녀오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는 건데 이게 코로나에 접촉한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29번째 확진자처럼 지역사회를 통해서 감염이 된 오리무중의 감염 케이스인지는 조금 더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으로 또 오늘 늘었다라는 속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교수님께서 또 의학박사 출신이시잖아요. 기생충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요. 국내에서도 잡히는 듯 하면서 양상이 좀 바뀌는 게 20, 30, 29, 30, 31 계속 나오고 있고 해외에도 안 갔다 왔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감염이 됐다라는 29번째 확진자도 나왔고요.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게 이 잠복기 때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이제 감염 확진자가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사람들 마음이 되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전에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종식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조금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접촉을 피하고 좀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되면은 다시 또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아직도 마스크 좀 쓰시고 아직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아직 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김건삼 변호사님, 중국에서 창카이 감독의 일가족 4분이 모두 다 병원에 입원조차 못했고 치료도 못 받아서 숨졌다. 즉 코로나19는 우리가 과도하게 겁낼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만큼은 이번 창카이 감독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한 것 같아요. 경계를 두지 말자. 근데 정말 내용이 안타깝네요.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치료 한 번 못하고 사망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창카이 감독 일가족이 다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중국을 G2라고 하고 앞으로 오히려 미국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면 어떤 중국 자체의 허점 이런 것이 이제 명백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모든 걸 잘 갖추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국민 총세상 GDP가 많다든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비교적 중국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당히 조치를 저는 잘 취하고 있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측면이 뭐냐면 저런 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의료 물자를 좀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또 이거 자체도 사실은 또 국내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떤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크루즈 선박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보다는 전부 다 자국을 이익을 위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예,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다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미국은요 대선으로 뜨겁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급부상 중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출신이죠. 블룸버그가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부통령은 당신, 이 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힐러그라는 강력한 러닝메이트를 블룸버그가 얻는다면 엄청나지겠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가 블룸버그 캠프의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조합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나왔다. 바로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아웃사이더 후보인 블룸버그의 한계점을 클린턴이 채워줄 수 있고 클린턴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난번 패배 이후에 어떤 도입부가 없었는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의 조합은 그야말로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태풍의 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캠프는 우리는 부통령 관련 추측이 아닌 경선과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알쏭달쏭 입장을 내놨지만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맞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과연 블룸버그가 얼만큼의 위력을 과시할지는 다음 달 3일 14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에 확인될 전망입니다. 윤 선생님 혹시 미국 대선도 이거 뭐 예측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되게 재밌네요. 다 돼. 이분은 다 돼. 선거는 다 돼. 트럼프가 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식으로 치면 트럼프가 한 중견기업 정도 된다면 그래요? 블룸버그는 재벌인 거죠. 3, 40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트럼프보다 돈 더 많다. 예, 그리고 블룸버그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TV만 틀면 블룸버그 광고가 나온다. 저분은 광고로 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블룸버그에 대해서 좀 박수를 치고 있는 게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TV 물량 광고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이제 유권자들을 묶어놓고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 민주당. 그렇죠. 예. 블룸버그는 자기가 지금 한 3등, 4등 정도인데 뒤로 가면 이제 1등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거가 있는 거죠. 민주당의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 블룸버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 블룸버그의 캐치프레이즈는 그거거든요. 내가 돈이 더 많고 내가 별로 약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트럼프 네. 이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 돈으로 따지면 돈, TV, 영향력으로 따지면 영향력. 나는 방송국 통신사도 있어. 이런 거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블룸버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블룸버그군요. 예. 다수성 간 사람이죠. 거기다가. 예. 그럼 블룸버그 후보가 돈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블룸버그 채널 그 TV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열흘 있다 왔는데. 다녀오셨잖아요. 예, TV를 틀면은 계속 블룸버그 광고밖에 안 나와요. 다른 후보는 광고를 때리질 않고. 그리고 이제 부티지지라고 요즘 이제 뜨고 있는 후보한테 그 UMC 경선 끝나고 나서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자, 블룸버그는 아직 참가를 안 했지만 아직 이제 등장 안 했잖아요. 이제 경선에는. 예. 그렇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 돈을 어떻게 당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부티지지가 뜨고 있는 이유가 그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블룸버그하고 힐러리는 중도층을 흡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샌더스처럼 양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면은 중간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갈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이 조합, 블룸버그하고 힐러리 이 조합이 나타나게 되면 중도층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은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죠.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정치 후원금 모집인데 그냥 후원금 모집 안 해요. 필요 없죠. 네. 그냥 내 돈 쓸게. 내 돈 쓸게. 1200억 지금 뭐 썼대나. 그렇군요. 미국도 뭐 비슷하네요. 미국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도 뭐 무당파, 중도층이 많아서 거기 흡수하는 데가 이긴다. 상당히 심플하군요. 아마 1조 내지 1조 5천억은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돈이요. 대단한 돈. 네 번째 하플 주인공, 오랜만에 엘튼 존도 만나러 가보시죠. 천재적인 음악성과 독보적 퍼포먼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전 세계 음악 팬을 거느린 팝스타 엘튼 존. 그런 그가 공연을 채 끝마치지 못하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공연 중에 엘튼 존이 몸 상태 때문에 목소리가 엉망이라고 관중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힘겹게 Candle in the Wind를 불렀는데요. 그러나 몇 곡을 더 부른 뒤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전설의 앤틀 존도 나이를 먹은 겁니다. 무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공연 중 퇴장까지 했습니다. 뮤지션 본인에겐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이후 엘튼 존은 SNS를 통해 공연 전에 보행 폐렴 진단을 받았다.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노래를 끝까지 못 불러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경미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하게 진전이 될 수 있는 병인데 고령의 나이에 좋지 않은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을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엘튼 존. 엘튼 존은 현재 휴식을 취하며 남은 2차례의 공연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본방 끝나면 뭐다? 인터넷 라방 김진아 2, 3화로 시청해 주시는 건 아시죠? 오늘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금태섭, 김남국, 정봉주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2, 3화로 라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얘기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분들 2, 3화로에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